안녕하세요. 항상 가장 귀한 모델들은 복도에다가 빼놓잖아. 아, 시계 좋아하니까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스위스의 주얼리 브랜드이자 시계 브랜드인 쇼파 매장을 방문해서 제가 원래 시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인생 드림 시계 중에 하나를 차보려고 해요. 일단 좀 밖에 쇼케이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나면 박물관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크래프트맨십인데. 어쨌든 그 쇼파라는 브랜드를 내가 굉장히 동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브제 다라고 그래가지고 상품과 작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물건들을 굉장히 동경하잖아요. 이 쇼파는 두 가지 분야에서 그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얼리 분야하고 시계 분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얼리들 쫙 있잖아요. 시계가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주얼리도 너무 아름답잖아. 다이아몬드 세공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불어권,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 레벨이 너무 높아서 거의 예술에 근접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 타이틀 앞에다가 오뜨라는 단어를 붙여줘. 오뜨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아는 표현 중에 이제 오트 쿠튜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쿠튜어가 원래 재단사라는 뜻이잖아요. 재단. 그래서 오트 쿠튜어 그러면 그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레벨이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트 쿠튜어 그럼 뭐 입상 로랑, 발렌시아가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명예로운 타이틀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또 프랑스어권에서는 원래 주얼리를 만드는 사람을 두 가지 타이틀로 부르더라고요. 비주티에는 조금 더 흔한 금속이나 흔한 보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알리에라고 하면은 줄러라고 그러죠, 영어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같은 정말 귀한 보석을 다루는 분들. 근데 그 조알리에 중에서도 주얼리를 만드는 이 레벨이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하는 분들은 오트 주얼리에 아니면 오트 주얼레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쇼파르가 대표적인 스위스의 오트 주얼레리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이제 시계를 만드는 분은 올로주에라고 그러는데, 이제 스위스는 시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시계 장인분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시계를 정말 궁극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분들은 오트 올로주에리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이 쇼파르라는 브랜드가 오트 올로주에리와 오트 주얼레리의 타이틀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장인 정신으로 만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봐봐. 이게 쇼파르 되게 유명한 그 댄싱 다이아몬드라고 저 어디서 읽었는데, 이렇게 시계가 움직이면은 다이아몬드가 그 위에서 이렇게 막 흘러다녀. 이 쇼파르의 오트 주얼레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이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깐네 황금 종려 있잖아요. 이 황금 종려의 월계수까지를 쇼파르에서 만들어요. 감독님들이 막 이렇게 황금 종려에서 찍으면 아래 이렇게 쇼파르라고 찍혀 있어요. 간지지. 그리고 이제 깐네에서 레드카펫 걸어가는 그 연예인분들의 목걸이 이런 거 쇼파르에서 협찬한 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깐네 쫙 걸어가면은 그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주얼리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쇼케이스이기도 한 거죠. 야, 여기 딱 봐도 그냥 고가 모델. 대기업의 인수가 돼도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훌륭한 시계 회사들이 많지만, 이 회사는 대기업의 인수가 된 게 아니라 계속 가족 경영에서 가족 경영용으로만 넘어가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1860년대부터 그런 회사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처음에 스위스에서 시계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쇼파르 이름을 가진 시계 장인분의 성함이 LUC 쇼파르였어요. 그래서 LUC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정말 그 오트 올로제리의 궁극을 보여주는 그 시계들을 갖다가 LUC라는 라인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 페이즈 들어가 있고, 위에 그 날짜 창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월드 타이머, 메카니컬 시계에 그 장인의 노하우로 독특한 기분을 집어넣는 이렇게 콤플리카스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콤플리카스용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콤플리카스용이 월드타임 콤플리카스용. 자기가 여행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시간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더 깊게 설명을 못하냐면, 이 월드타임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다 3-4천만 원대 위로 올라가거든요. 만져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월드타임이 멋있다는 건 알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귀한 콤플리카스용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월드타임 들어가 있는 시계 보면 너무 멋있고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제가 LUC 쇼파르 중에서 진짜 보고 싶었던 시계 중에 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손목 시계인데, 안에 알람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띵동 띵동 이런 교회 종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너무 멋진 시계가 있어서 그거를 나는 꼭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은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그거를 사실 분이 없는 거야. 사실 그 쇼파르 시계 중에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던 시계가 있는데, 요건 조금 풀 스트라이크나 저런 월드 타이머보다는 조금 더 흔한 시계예요. 제가 조금 무리하면 살 수도 있을 수 있는 시계인데, 밀레 밀리아라는 레이싱 시계거든요.
여기 딱 그 디스플레이만 봐도 왜 제가 이거 로망인지 알겠죠. 네, 제구어 MK120 클래식 레이싱카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오리지널 포르쉐 로드스터가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머리 허연 멋진 행의 할아버지들이 이탈리아에 모여가지고 클래식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 밀레 밀리아라는 경주가 있거든요. 그 밀레 밀리아라는 경주의 오피셜 스폰서로 쇼파르가 들어가 있고, 그 시계로 나온 게 얘네들이에요. 가지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나 쟤 하나 산다라고 찜해놓은 게 밀레 밀리아 모델 중에서도 더 빈티지해 보이는 이 모델인데, 이게 약간 그 왜 옛날 레이싱 경기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레이싱 디렉터들이 딱 한 다음에 이제 선수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기록 안 좋다고 딱 그 모양이네. 그리고 이제 그 파란색이 아까 프랑스 레이싱 색깔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딱 떠올려도 독일의 약간 포르쉐 팀이나 머세데스 팀 그러면 실버, 이탈리아의 뭐 알파로미오, 뭐 페라리 그러면은 레드, 그다음에 프랑스는 요즘 출전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초기에는 되게 강했었거든. 그 장거리 경기할 때 그때 이제 델라에라는 팀도 있었고, 그 전에 부가티 이런 팀들은 블루 색깔로 칠하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프랑스 좋아하니까 어때요? 먹고 가져야 되는. 야. 그래서 어쨌든 그 밀레 밀리아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시작해서 브레시아라는 동네까지 갔다 로마까지 돌아오는 경기인데, 그게 1000마일. 그래서 밀레가 이탈리아로 1000이고 밀리아가 마일이에요. 그래서 밀레 밀리아 1000마일 경기, 1600km래요. 근데 그게 아페닌 산맥이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백두대간처럼 이탈리 반도가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산맥이 있거든. 그 산길로 가는 거예요. 수동 기어에다가 다운시프트 잘못하면 막 스핀아웃하는 그런 자동차를 몰고 그걸 막 8, 90km로 달리는 길 막아놓고, 그런 대회가 밀레 밀리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레이싱이라는 것이 사실 시계의 발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 시계라는 것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농사 짓고 이럴 때 그냥 해시계면 충분한데, 19세기가 되면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대제국이 되면서 막 아프리카에도 식민지가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식민지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이 국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범선을 대체하는 증기선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1800년대 후반이 되면은 기차.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19세기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본 게 역 앞에 있는 시계였다는 거예요.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뜨기 때문에 기차를 안 놓치려면 내가 몇 분인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앞에 항상 큰 시계가 있잖아요. 유럽 가면은 그게 뉴매틱 클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핸드폰 보고 메카니컬 시계 맞추는 것처럼 그때는 역 앞에 있는 시계를 보고 회중 시계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시계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1890년대가 되면은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를 가지고 기술의 궁극을 재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894년에 파리에서 경주가 열려요. 파리에서 루앙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는 경주, 거리가 180km예요. 180km를 하루에 간다? 미리 철길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길로 간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파리 루앙 180km 경주에서 첫 번째로 우승한 자동차가 6시간이 좀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20km보다 좀 모자란 거지. 시속 한 19km로 갔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메이징한 속도인 거예요. 19km로 비포장도로를 막 먼지 날리면서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롱 디스턴스 레이스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트랙에서 GT카가 시속 350km로 달렸다, 이게 사람들이 신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신기했던 거는, 내가 옆 동네 가는데 또는 파리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405일이 걸렸는데, 지금 내가 자동차라는 신 발명품을 타면은 7시간에 간다, 5시간에 간다, 4시간에 간다, 이게 신기했던 거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찍는 롱 디스턴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두 개의 경기가, 하나는 탈과 플로리오라는 경기고, 두 번째가 밀레 밀리아라는 이 시계의 이름이 된 요 경기죠.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옛날에 자동차가 아직 오늘날처럼 견고하지가 않았잖아요. 자동차가 중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진동이 하도 심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봐요. 자동차도 망가지는데 이 시계는, 우리가 시계 만드는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요만한 톱니바퀴를 갖다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런 것이 그만한 먼지를 먹고 그만큼 흔들리는데 안 망가지느냐? 이게 이제 레이싱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고, 레이싱 시계로 롱 디스턴스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그 자동차와 함께 시계도 같이 유명해지는 큰 이유였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럼 이렇게 비싼 델리케트한 메카니컬 시계를 가지고 운전을 했느냐? 첫째, 디지털 시계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기판이라든지 GPS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갖다가 다 머리로 계산하면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 시계 그러면은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타키메터라는 다이얼이거든요. 요거 현대인들은 거의 안 쓰죠. 요게 있으면 대체로 레이싱 시계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 그 탈가 플로리오나 밀레밀리아 같은 경기는 대체로 이 길이 옛날에 있던 길이에요.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일이 1000이라는 뜻인데 1000이 1000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0보마다 돌을 만들어 놔가지고 몇 개의 돌을 지나면 내가 몇 킬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이정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마일스톤에서 다음 마일스톤까지 몇 초 만에 갔는지는 우리가 잴 수가 있잖아요. 시계가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40을 찾으면 여기 90이라고 써 있죠. 이게 내 스피드인 거야. 그래서 이건 거꾸로 내려가요. 45초가 걸렸으면 더 느리게 간 거겠죠. 그러니까 여긴 80이죠. 이제 그 다음에 크로노메터, 요거를 누르면은 쭉 돌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누를 때까지 몇 분 몇 초가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스탑워치. 근데 이 크로노그래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터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이싱의 그 먼지와 충격과 그 막 열 몇 시간 동안 떨리는 진동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만 이제 레이싱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싱 시계가 남자들의 로망이 됐고, 오늘날은 딱히 기기판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레이싱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던 레이싱 드라이버들의 패션, 드라이빙 캡, 로드스터 자켓,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좀 꺼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 뭐 레이싱 시뮬레이터도 하고 레이싱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 디자인 모티브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여기 보면은 1000밀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밀레밀리아가 1000마일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시작하면은 앞으로 1000마일 가야 돼요, 이런 건 것 같고. 옛날 레이서들은 이 손잡이가 대체로 그냥 얇은 나무 손잡이여가지고 대체로 차고 그립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항상 레이싱 글러브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똥 뚫려가지고 구멍 송송 뚫린 그 글러브 있잖아요. 그 글러브처럼 돼 있네, 가죽이.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어 자국, 타이어처럼 돼 있네요. 재밌네요. 와.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거랑 클래식 워치를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을 재는 것과 이동을 하는 거는 ABS도 없고 트랙션 컨트롤도 없고 매뉴얼 시프트 해야 되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도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사실은 뭐 이런 메카니컬 시계 가지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안 흔들어가지고 멈추면은 아이폰 보고 맞추잖아요. 근데도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계속 동경하고 지향하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인간은 힘들게 해내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지 보려고요. 수학적 머리를 통해 가지고 다 이 톱니바퀴를 하나씩 깎아 가지고 디지털 워치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얘가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거를 해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그거를 해낸 사람의 노력을 산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식카와 메카니컬 시계를 지속시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카와 메카니컬 시계는 지금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일종의 인문학적 동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건 이제 풀러줘야 되고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